경매로 팔게 됩니다. 팔고 나서 금액을 제발 꿔두세요. 팔면 끝난 줄 아세요? 미리 제발 보십시오. 예방적 세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면 상속세도 10년치 계산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현금 인출 내역 이런 것들 정확하게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금융 습관 있으면 아버지 이제 간병비 현금 뺏어 주시 마시고 계좌이체로 주던가 아니면 확인해서 무조건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내가 터부시한다? 그러면 내가 세금이 더 커진다라는 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건 이제 부동산 기반의 자산 관리 업무 도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니까 세금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 나름대로 저도 뭐 경매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또 세금책을 또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이제 연계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상속세 관련해서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이전보다 더 큰 세금을 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우선은 상속세 개편 정말 많이들 기대하셨었어요.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24년 10월 달에 저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약간은 이제 연명치료하고 계셨죠. 해서 마음의 준비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다. 그래서 이제 미리 사실 많이 오십니다. 사전 상속 플래닝이라 그래서, 아니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다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냐 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대비하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 목적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세금, 상속세 공제를 개편하려고 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 나누고 있다. 이거 되면 선생님 세금 아주 많이 줄어든다. 얼추 그분이 얼추 계산해도 한 4, 5억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발 개편됐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 부분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이제 좀 안 좋은 사태가 많이 펼쳐져서 상속세는 결국 개편이 안 됐어요. 이게 웃긴 게, 그 전에 얘기했던 게 금융투자 소득세, 그 다음에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그러니까 금투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 세금은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남았는데 상속세도 잘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계엄령 터지고 그래 돼버리니까 그분은 너무 낙담하셨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상속세 업무를 제가 지금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죠. 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면은 왜 여야 정부의 다툼에 나는 이런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촬영하기 직전에 또 이제 지금 다시 상속세 얘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편이 돼야 개편이 완료되는 거고, 개편이 완료 안 되면 어떤 것도 사실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세 바뀐 것 없는데 왜 세금이 더 늘어나냐?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부 지역, 뭐 이제 대부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택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양극화되고 국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인데, 특정 지역 오히려 또 많이 껑충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세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을 다행히 연구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원 데이터 자료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2016년 12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보시게 되면은 한 5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괄공제 똑같이 5억 원이었어요.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게 일괄공제 5억 원. 어떤 분이라도 상속이 일어나면 5억 원은 빼줄게. 이 금액을 10억으로 올리냐, 뭐 8억으로 올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 금액이 거의 26년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2000년도에도 이제 음마아파트가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음마아파트 한 채 받아도 상속세 사실 0원이었어요. 상속세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 보세요. 5억 6천만 원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5억 원 빼면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이 돼버린 지가 오래예요. 보통의 세금이 돼버렸죠. 요즘은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도 야, 상속세 어떡하냐, 상속세 상담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이 받죠.
어쨌든 한 600만 원 정도 냅니다. 2016년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냥 최근에 KB 시세로 봤었을 때 그냥 24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한 5,200만 원 정도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얼마의 세금이죠? 일가공제 5억 원 제하면 세금이 1억 6,5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서울에 주택 한 채 있으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 뭐 좀 내겠지. 한 2-3천만 원 내겠지.' 하시다가 상담 받고 이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1억 5천 냅니다 그러면 이 느낌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천만 원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요. 1 년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니까 '아 내가 좀 긴축재정해서 6개월간 바짝 뭐 한 300만 원씩 모으면 2천만 원 내겠지.' 이런 생각과 1억 6,500만 원 아예 다릅니다. 저 정도 금액이 떨어지는 순간 상속인들끼리 싸웁니다. "너가 얼마 내? 너가 얼마 내? 나 돈 없어. 너가 대신 내." 그 1년 지나고 나서 또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고 싸우고 그러게 돼요. 저 금액은 말 그대로 부담입니다. 이게 되게 큰 벌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 금액이 인제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말이에요. 결국은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공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속세가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 비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서울 경기 얘기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분들의 거의 70-80%가 서울 경기입니다. 특히나 서울에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특히나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상당 부분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억울하셨죠? 그러면은 "주택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세금 많이 떼드릴게요." 라고 제도가 바뀝니다. 제가 연초에 나왔었고요. 이걸 통해서 2 조를 더 걷겠다라고 벌써 국세청장님이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감정평가라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 아파트는 가격 매기기가 쉬워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84제곱미터가 압동해서 뭐 20억에 팔렸다. 그럼 20억 끌고 와 가지고 쓰면 그 가액이 말 그대로 상속세에서도 시가 개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다가구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가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가가 있다거나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근데 그 가격을 못 매겼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준 시가로 매겼죠. 기준 시가로 매기면 가액이 아주 싸져요. 말 그대로 대부분 시가 한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기준 시가는 한 60 정도 합니다. 상속세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부담이 너무 커요. 내가 이거를 판다 그러면 100억에 팔고 세금을 40억 내라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이 100억이 들어오니까 40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상속세는 100억을 받는데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40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속세의 그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택 한 채, 현금 2-3천만 원, 그다음에 연금 좀 받고 계시다가 끝이에요. 주식도 거의 없으시고 나머지 부동산 같은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차 한 대 정도? 그러면 이 부동산이 얼마냐? 이게 20억인 걸. 그래서 상속세 당신 6억 내. 근데 부모님한테 받는 상속에 대한 유동성 자금은 2-3천만 원. 취득세도 못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하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많은데 이것도 가치가 낮게 매겨져 있으면 감정평가 하자라는 얘기죠. 막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갔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기준시가 20억인데 감정평가하니까 80억이더라.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그러면 몇 억이 올라가죠? 60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50%예요, 상속세는. 그러면 상속세 간단합니다. 30억 더 내셔야 돼요. 근데 30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즉각적으로 유동성이 없어져요. 근데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비주택으로 제가 다양한 일화들을 겪는데 이 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 말 그대로 2024년 작년까지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한 47억 정도예요. 근데 25년도부터는 예산을 한 2배 정도 늘리겠다. 그래서 90 몇 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따내려고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조달청에서 국세청이 올린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수임받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다라는 후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올라가냐 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지금 더 거두려고 했던 세수가 엄청나요. 정말 엄청나게 큰데
말 그대로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원래 4.7조로 신고했던 상속재산가액이 7.7조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3조나 상속재산가액이 더 증가된 겁니다. 거기다 기준도 더 높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준에는 이 기준시가와 그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5억 원, 지금은 5억 원이 되는데 기존에는 10억 원, 그다음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감정평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기준이었는데 이걸 5억 원과 10%로 바꿨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 전부 다 해당합니다.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존에 주택은 하지 않았어요. 주택은 그래도 거주 목적이니까 웬만하면 이건 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도자료에는 주택도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해서 특정 아파트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뭐 한남 더힐,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동도 말했어요. 용산구 한남동, 뭐 강남구 신사동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한 거죠. 말 그대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더 수령하겠다라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상속세 상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상속세 개편이 될 줄 알고 사실은 상담 문의가 확 줄었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개편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나도 이제 시장 전략을 다시 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편이 안 돼 버렸죠. 다시 문의 전화가 사실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 상속 플래닝을 어떻게 도움드리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땐 도움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수임을 받으면 약식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기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상속세 업무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거의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 그다음에 일선 세무서 정말 많이 가서 조사관님들 찾아뵙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구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제 모의 상속조사처럼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증여 내역을 많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이제 가장 세금을 증가시키는,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간 거래 내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돌아가신 날에 있었던 상속 재산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그리고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까지 전부 다 상속이 펼쳐지면 얹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못된 금융 습관으로 인해서 상속재산가액이 엄청 늘어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생활비 어머님이 줬다, 아버지가 줬다 그런 거 안 걸리던데 살아생전에는 절대 안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뭐 100만 원씩 준 거 갖고 과세관청이 이러면서 다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게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지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면 아니 뭐 옆집에 누구는 5억 이번에 토지 수용 보상금 받았던데 뭐 연락도 안 오던데 연락 안 오시죠? 그러니까 연락 안 온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냐니까 지금 연락 안 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10년치 계좌 내역에서 딱 봤을 때 5억 원의 거래 내역이 있지 않냐. 그때 한 번에 걷는다. 근데 그때 상속세에만 얹어지면 끝이 아니죠. 왜냐? 그 당시에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가 아주 무서워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하면서 3일만 건강하게 사셨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이제 걸린 증여 재산가액이 3억 원. 그걸로 인해서 증여세가 가산세가 10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얹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상속세까지 했더니 거의 한 2억 7천만 원 나왔어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추징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런 금융거래 내역 보고 그다음에 부모님 현재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이슈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근될 것 같은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현금 인출 금액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살펴봐 드립니다. 대부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는데 제가 많이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현금 입출금 내역 파악을 좀 해라.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난달에 현금 인출 금액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얼마 쓰셨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가족 간이라도 그러게까지 그런 걸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인은 그걸 세세하게, 상세하게 소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촬영하러 오기 전에도 제가 서울
서울에 있는 일선 세무서 거 세무조사 내역을 소명하고 왔어요. 근데 이 내역을 소명하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금액이 있으면은 그걸 소명해야 돼요. 그럼 그 금액 안 넘어가면 소명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내역을 모르더라도 그 내역 자체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거라면 그건 사전 증여로 따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명한 거는 이자, 소득, 이론, 15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2년 내에 모든 거래 내역 수천 건을 소명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 그대로 뭐 SNS 이런 거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200원, 카드 대금 150원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나와서 전부 다 소명해 주세요라고 와요. 그러게까지 소명을 합니다. 일정 기준에 넘는 금액만 소명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1원까지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금액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제가 소명할 수 있었던 건 어디 식당, 어디 뭐 병원 이렇게 나오니까 일정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억울한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현금 인출을 했어요. 항상 부모님은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소비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인출 많이 됐으니까 당신이 받았겠지라고 말 그대로 증여세가 추징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에 펼쳐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속세는 내가 오히려 세금을 미니멈을 지켜내가는 세금입니다.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현금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살펴보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여러분들 제발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간병비 얼마 정도 쓸 것 같으세요? 이게 간병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분은 대부분 알아요. 딱 나오는데 안 맡겨보셨던 분은 이렇게 말해요.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쓸까요? 이러시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는 2014년도부터 전 통계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간병비 평균 비용이 8만 원입니다. 그게 2014년 거의 10년 전에 8만 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최근에 평균이 나왔는데요. 월 평균 간병비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약 370만 원입니다. 월에. 말 그대로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들은 간병비로 내고 있어요. 많이 쓰시는 분들 500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액의 돈 인출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간병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왜냐? 이거 현금 뽑아 가지고 간병인에게 줘요. 실질상 간병인의 계좌번호 물어봐서 계좌로 입금해 준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간병을 하는 분들이 한국 분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난 소득 포착되기 싫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병의 간자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래요. 아이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데 간병인 안 쓰면 되지. 안 쓸 수 없으실 겁니다. 나는 당장 회사를 나가야 되고 엄마는 치매예요. 집안에 두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이걸 봐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간병인이 내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원인데 내일부터 나는 하루에 12만 원 받아야 돼요. 안 그럼 저 갈게요. 딴 데서 이미 전 11만 원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정말 그런 분들 잡기 위해서 내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간병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데 이게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현금 인출한 금액이 간병비로 쓰였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제발 확인서를 좀 받아놔라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이런 것들 놓치시면 여러분들 돈은 돈대로 썼는데 내가 오히려 그걸 세금을 내는 꼴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별외로 간간히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치매 끼면 그걸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꿔갑니다.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종교단체 내에서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휴대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장원아 3천만 원 보냈어. 천천히 갚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을 안 남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돈을 못 찾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런 채권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정신이 또렷할 때 그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전 상속 플래닝이 요즘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계좌 내역 좀 살펴봐 달라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했다가 오히려 상속세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사 관점의 기법으로 저희가 봐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런 목적에서라도 중요해요. 미리미리 왜 전략을 짜야 되냐면 상속세는 말 그대로 기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치매가 걸리면 제가 오죽 상속세를 많이 하니까. 치매 여러분들 몇 살 때부터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45세입니다. 제가 한 5년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 레인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치매 관리 비용은 10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비용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치매는 약을 먹으면 멈추게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늦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려요. 치매라는 것을 진단을 60대 때나 50대 때 받으면 그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할 거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셨어요. 왜냐, 내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빨리 인지시켜 주고 약을 꾸준하게 투여하면서 이거를 길게 가져가셔야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년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미리미리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재산을 포함 안 되게 미리 상속재산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 미리미리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간을 어떻게 남은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나마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제가 보험을 많이 권하진 않지만 딱 하나 권하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에서 보시게 되면은 1억에 좀 짜보시면 좋아요. 보험 계약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납부하는 사람과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면 되고요. 피보험자,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분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 안 돼요. 증여재산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남편 부인으로 해놔서 크로스 보험을 쳐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보험 계약자가 자녀여야 돼요. 자녀, 그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녀. 그러면 종신보험을 탔었을 때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상속이 펼쳐지면 취득세만 몇 천만 원이에요. 20억짜리 부동산 받으면 대부분 기준시가 14억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취득세는 3.16%거든요. 2.96%나 그럼 3% 잡을게요. 그럼 14억에 3% 잡으면 얼마죠? 그것만 해도 4,200만 원입니다. 법무사님들 비용이랑 이것저것 하면 4,500만 원 나와요. 그 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그런 조각조각들을 내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나올 수 있게 종신보험 하나를 가입해 놔야 돼요. 근데 이 1억 원 받는데 그게 상속재산까지 얹어지면 어차피 유명무실하니까 저렇게 구조를 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 부모님, 자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직접 해야 돼요. 자녀로 보험 계약을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 보험금을 대신 내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왜냐?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거 어떻게 확인하냐? 간단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보험료 납입 내역 쭉 받으면 됩니다. 10년치 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저런 거를 너무 허투루 속이고 이 계약서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가끔 보험 계약하실 때 잘못 알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조사는 그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몇십 년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보다 국세청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자유를 줍니다. 그럼 보험료 납입 내역 월마다 그래서 10년, 20년 어떻게 납부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자기가 납부한 게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럼 10분의 1만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소개시켜드린 적도 많아요. 말 그대로 챙길 게 정말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건물을 상속받자마자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상속이 펼쳐지면 말 그대로 상속세 진짜 살벌합니다. 너무 많이 고가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세 뭐 건물에 대해서 그 부동산이 기반이 대부분이니까, 왜냐면 상속이 일어나시면 사실 80~90%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동산 한 60%고요. 유가증권이 한 30%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통계적으로 부동산은 60%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유가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유가증권의 가액이 다른 상속인들 몇만 명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넥슨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증권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약간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석되시면 안 돼요. 그 가액이 몇 조고 우리는 일상의 지식이 돼 버린 일상의 세금이 돼 버린 이 부동산 하나 있고 상속 펼쳐지는 경우를 예측하셔야 돼요. 물론 주식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 분에 1분 정도고 대부분은 부동산 기반이세요. 그리고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주식을 하시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이런 시점에 상속이 일어났다 그럼 상속세가 너무 높아요. 제가 대부분 이제 지역마다 바로 나옵니다. 그냥 강남구 뭐 예를 들어서 메인에 있는 부동산 주택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대부분 한 4 억에서 8억 정도 나오세요. 오늘도 전화 오셨는데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 장인어른이시래요.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한 5 억에서 10억 사이 나오실 거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아셨냐?"니까 "아니 기계같이 나온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냐." 벌써 고민을 미리미리 제 거 콘텐츠를 보고 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받으면 누군가는 이래요. "아 무자고 그 정도 받았으면 그 정도 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속인 분들 사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 상속받자마자 그래서 강남 건물이 급매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너무 높아요. 양도소득세. 내가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안 팔려요. 이게 요즘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이기 때문에. 근데 잘 팔리는 지역이면 약간 싸게 내놓으면 그래도 팔려요. 그럼 차라리 "야 이번 참에 이거 팔고 우리 상속인들끼리 나눠 가지고 해피하게 끝내자."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게 내놔도 안 팔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안 팔리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엄청 높아요.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뭐 남양주에 있는 임야, 구리시에 있는 전, 밥, 과수원 이런 것들 누가 삽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엄청 높아졌어요. 왜냐? 인근에 3기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가격이 집가 상승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똑같이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동산은 안 팔리는 거죠. 물론 언젠가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묻어만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라는 게 묻어만 있고 가격은 높아졌는데 상속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받아 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농사도 못 지어요. 난 지금 도시에서 살고 도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농사예요. 그럼 소작 주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소작 주는데 얼마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텃밭 수준을 벗어난 것을 1 년에 대부분 임대료가 100만 원이 안 돼요. 50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돈 받고 재산세 내면 끝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무는 다르게 돌아간다. 그리고 공제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공제 개편됐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빌딩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조사 갈 때마다 조사관님들이 꼭 이걸 말씀드려요. "제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실무는 이래요. 자, 기준 시가가 한 40억 정도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인제 감정 평가를 좀 해 봤더니 감정 평가가 한 150 억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갔죠. 근데 그 정도의 기준 시가면 국가에서 강제로 감정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40 억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니 시가 반영을 못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150 억이죠. 그냥 감정 평가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아시는 평가사님들 인제 항상 부탁을 해서 전 상속이 일어난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150 억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상속세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150 억이 어디서 나온 수치냐." "아 이거 그냥 그 평가사님들한테 물어봤다. 주의 유사 사례를 보고 한 거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120 억에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보러 안 왔다." 그러니까 인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지는 오래됐고 건물도 낡았는데 개발하면 좋지만 요즘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토지를 사려고 한 사람은 더 낮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괴리가 왜 생길까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유동성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 평가를 꾹꾹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그 인근의 지역을 봐야 돼요. 인근의 지역에 건물을 이제 올리시는 분은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대출 담보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최대한 올려서 받아요. 이미 그렇게 끝도 없이 올라간 대출 감정 평가가 담보 평가가 나의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방법은 딱 하나예요. 120 억보다 싼 110 억에 팔아야 됩니다. 왜냐?
이게 가격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러면 150억의 감정평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평가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아는 평가사님에게 꾹꾹 눌러서 150억이었으니까. 그럼 세무서가 180억 나온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120억에도 안 팔리는 걸 180억에 지금 상속받는 꼴이 되니까 6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딱 50%죠. 30억 더 내는 꼴이 돼요. 그러면 더 내고 추후에 120억에 판다? 돌려줄까요?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그 30억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30억 더 내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눈물을 머금고 110억에 지금 6개월 이내에 얘를 팔아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이게 팔릴까요? 여러분들 110억짜리가 무슨 이게 돗대기 시장에서 뭐 막걸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팔립니다. 예. 왜냐하면 가액이 너무 높아요.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들어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개발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한다? 쉽지 않아요. 제가 가액을 좀 큰 걸 말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가액이 낮은 것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속재산가액이 내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남에 금매가 많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에 금매가 많아요. 오죽하면 저한테 상속 물건 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진짜 많이 옵니다. 진짜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중개법인에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매각 물건이 또 나오는 이유, 금매가 나오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대표적인 건 그겁니다. 바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에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한 30억 원 넘어가면 이제 싸웁니다. 50억 원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합니다. 왜냐? 어차피 법정에서 봐요. 그렇게 펼쳐지는 게 상속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제 눈앞에서도 싸우시고 눈앞에서도 경찰 부르고 어떤 분은 답답하다고 담배 피워도 되냐고 안 된다고 나가서 태우시라고 자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상속인들은 정말 많이 다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입장이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이제 그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오빠는 장남으로서 많이 받았잖아. 자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무도 그 말 안 하다가 인제 갑자기 인제 따님이 그 말하면 어머님이 이제 놀래요. "아유 저 착하던 딸이 왜 그러냐고." 착하던 딸이 아니라 서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제발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사전 상속 플래닝 할 때 오히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 그대로 가름을 태우지 않으면 이 가족은 풍비박산 날 것 같다라고 아버님이 느끼면 미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래 말해요. 현명하시다고.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가족이 풍비박산 나면은 사실 그 천국에 가셔도 엄청 슬프실 거다. 그리고 그러게 아버님 떠나면 나 죽으면 알아서 하라지 그러게 생각하시지만 그럼 어머님은 미친다. 어머님은 당신을 평생 욕할 거다. 왜냐? 정리하지 않고 갔으니까. 그런 꼴을 전 너무 많이 봐요. 진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그 말하면 뜨끔하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어디 강의를 가면 "아이 뭐 나 죽으면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아 죽으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마누라가 당신 욕을 엄청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 욕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정리 안 하고 갔으니까." 마누라는 정리할 힘도 없고 자식들 마음대로 싸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배우자 말 그대로 엄마죠. 엄마는 완전 뒷전이에요. 엄마는 아무 재산도 못 받고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인제 남는 금액 갖고 나눠 가지고 엄마는 요양원에 던져 버려요 진짜 속된 말로. 제가 그 꼴 너무 많이 봤어요. "정신을 제발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속인들 특히 자녀들의 서로 경제적 여력이 너무 달라요. 말 그대로 상속인 누구는 여유가 되니까 "야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잖아. 좀 이따가 팔자." 근데 나는 지금 당장 급해요. 난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 자녀가 유학을 간다 뭐 이런 그 정도 요소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미 빚이 몇 억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아니 오빠 다 됐고 오빠는 지금 넉넉하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무조건 팔아서 그 돈으로 나는 대출금 메꿔야 돼. 아니면 차라리 내 지분을 사. "아니 네 지분을 내가 어떻게 사냐. 나 돈 없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이게 힘들다는데 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팔게 돼요. 금매로 팔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인제 그나마 말하는 게 뭐냐면 팔고 나서 금액을 제발 공동 계좌에 우선 묶어 두세요. 팔면 끝난 줄 아세요? 팔고 10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4 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25억씩 나눠 가져요? 최악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 그러냐? 세금 내야죠. 왜냐하면 상속 기간 내에 팔면 예를 들어 3 개월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 기간까지 한 3 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분을 할 때 하다못해 급한 비용이면 10억씩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 15억씩 모아서 60억은 놔둬라. 왜 놔두냐? 상속세 내셔야죠.
"아니 그때 상속세 낼 때 다시 받으면 되지 않냐?" 못 받으면요. 어 그건 생각 안 해본 거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받은 25억 만큼 본인이 타인의 세금을 연대납세음으로 자기가 내야 됩니다. 정말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나눠 가지신 거예요. 나눠 가지셨는데 그 짧은 3 개월의 기간 동안에 돈 다 써 버리고 파산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제 돈 거둡게 우리 인제 상속세 내야 돼. 상속세 얼만데 우리 전체 해 가지고 40억 인데 각각 10 억씩 내자. 응? 오빠 나 돈 없어. 파산 신청했어." 오빠가 알아서 해. 근데 내가 내야죠. 왜냐? 내가 지금 25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연대납세 의무 지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있겠냐? 있습니다. 왜냐? 다음호를 기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는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공동자금에 넣어 놓고 자산 배분은 항상 더 이후에 해라. 그래서 오히려 이건 상속세, 세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인제 서비스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안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히려 자금을 더 남겨 놔야 돼요. 왜 더 남겨 놓냐? 상속세 신고가 끝 아니냐? 상속세 세무조사가 남았어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100% 100% 진행을 합니다. "난 근데 연락받은 적 없다." 그건 뭐냐면 재산가액이 낮아서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으로 끝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고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추징세액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3 억이 발생했다고 해 볼게요. 그럼 3억 발생했으니까 "야 우리 또 얼마씩 모아서 내자."라고 하는데 오빠 나 돈 없어." 이러면 또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상속세 내고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추 추징당할 수 있는 세액의 맥스치가 한 5억 정도라고 하는데 세무사님이 뭐 "5억 정도는 우리가 놔두자. 그리고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나서 배분하자."라고 개념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나눈 다음에 "다시 세금 내자." 그러면은 그때는 갑자기 누군가는 돈이 없는 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가족 간에 행복하게 우애 좋게 넘어가는 게 상속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상속세라는 건 가족이 먼저다라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무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제발 보십시오. 예방적 세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세도 10년치 계좌내역 아까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현금 인출 내역 이런 것들 정확하게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있으면 아버지 인제 간병비 현금 뺏어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로 주든가 아니면 확인서 무조건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내가 터부시한다? 그러면 내가 세금이 더 커진다라는 점. 그런 것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려요. 부모님의 재산이 되게 터부시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너가 입 밖에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세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때 돼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걸 왜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지?" 그때 인제 그때 화살이 날아간다. "그냥 형이 그랬잖아. 형이 부모님 재산 어떻게 감히 말하냐."고.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 미리미리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왜 그냥 그렇게 말을 해서 괜히 세금 추징이 커지게끔 말을 하느냐."라고 또 싸워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터부시 되지 않는 환경이 되게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약간 인제 죽음을 좀씩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80 이나 90 살이 넘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가족의 그 행복한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재산을 어떻게 안분할지와 세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좀 허심탄회하게. 그래야 제발 덜 싸웁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속인분들 나이가 50 살이 넘었다. 50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부모님 재산을 금기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생님 잘못이다. 선생님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낼 세금인데 지금 곧 10년 안에 당신이 낼 세금이다. 근데 당신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종합소득세 사업하면서 세금 매년 걱정하지 않냐? 걱정한다. 왜 이건 걱정 안 하냐? 이거는 이제 당신이 생각해야 될 일인데 40 살까지는 40 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 또 50대 됐으면 인제 당신이 챙겨야 된다. 왜 그렇죠? 당신 밑에 손주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신 손주,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 이 돌아가실 분의 손주, 이 자녀가 이미 20 대다. 당신이 그거 틀을 안 짜 놓으면 얘까지 영향 미친다.
얘까지 세금을 굴러 갈 건데 이제 당신이 좀 알아보고 짜셔야지. '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지? 돌아가시면 그럼 상속세 말 그대로 다 맞으시고 아무 전략도 없이 세금 다 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제발 예방적 절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증여와 가상 자산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도 코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산가 분들이 인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인제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인제 자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부 다 합니다. 매일 어느 정도 시황은 보고 있고요. 뭐 잘을 하는 건 아니고 대화 나눌 정도의 지식은 쌓고 있는 건데 가상자산은 확실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밈코인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는 뭐 야수의 심장은 아니어 가지고 인제 알트는 잘 못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인제 코인 증여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코인 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코인은 어차피 가상자산이 2년 유예됐으니까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가상자산 세금책을 이번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금 증여가 나을지 가상자산 증여가 나을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금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분이 사실 리플 지금은 XRP라고 하나요? X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 증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현금 증여가 있을 때와 가상자산 증여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제가 책에 이걸 한번 써 봤어요, 연구를 해 가지고. 왜냐면 이분 케이스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먼저 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10 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 년간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억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 표준 1억 원까지가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얼마? 10% 입니다. 10%. 그럼 1억 원에 10%니까 한 1,000만 원. 거기다 신고를 직접 하면 신고세액 공제라 해서 3%를 빼줘요. 그래서 970만 원 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년 11월에 중순쯤에 이 리플 XRP가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현금 증여하면은 11월 중순에 700만 원 가량으로 매수를 하면 한 21만 4천 개를 리플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상자산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아니 그럼 가상자산 증여한 날에 뭐 시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걸 볼게요. 그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가상자산 뭐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리플 가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니죠. 예. 700 원짜리가 뭐 4,800 원, 4,900 원까지 갔었는데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에는 4,900 원일 때 제가 스샷을 찍어서 올려 놨는데 엄청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12월 초에는 막 3,500 원에 육박하죠.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와 이거 알고 가신 거냐니까. 아 이게 좀 보였다.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봐서.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갈 줄 자기도 몰랐는데 아무튼 올라갈 거라 생각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상자산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럼 계산을 해 볼게요. 현금을 주면요. 그 날짜 준 날짜에 그냥 현금으로 시가 계산해서 1억 5천 끝. 하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준 날을 기준으로요. 전 1개월, 후 1개월에 매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시 어디다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저는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책에 많이 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 이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고? 그걸 처음 아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어요. 얼만지 얼만지.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 5개에 있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후 1개월이잖아요. 그럼 11월에 내가 700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 1개월도 뭐 700원 정도라고 하면 총총총총 계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액을 변동시킨 건 그 이유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의 가격이 3,5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자별로 계산을 쭉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평균 평균가액이 말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평균액을 계산을 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0월 달이 낮았거든요. 이 좀 더 늦었으면은 더 나왔겠죠. 한 1,4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아까는 700원에 11월 중순에 사 줬는데 난 11월 중순에 코인으로 증여를 했는데 똑같이 증여를 했지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 가격이 2배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 리플 개수는 반절인 10만 7천 개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어치 리플을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아니라 2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수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3억 원이면 증여세 갑자기 달라져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1천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가격이 확 달라지죠. 세금의 차이는 거의 4배가 발생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이 부족하다면 가상자산 매도해서 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현금을 주고 "이 돈으로 너가 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납부로 증여를 했으면 아주 나이스하죠. 왜냐면 1억 5천 받았는데 이 리플이 거의 5배 올랐잖아요.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2달 새에 자녀에게 거의 6억 원의 양도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증여세를 안 내죠. 왜냐? 난 현금을 받았고 자녀는 그걸로 리플을 사는 XRP를 사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가상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 오늘은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 인제 솔직히 말해 가상자산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증여를 합니다. 왜냐면 증여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싸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과 현금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래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책 쓴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가상자산으로 뭐 40억 벌어 가지고 주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인제 제가 인제 초대장이라 부르는데 국세청에서 초대장이래 날라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날라와요. 왜냐하면 소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코인은 소득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 2년 유예됐잖아요. 가상자산 유예됐잖아요. 코인으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본인의 홈택스 말 그대로 본인의 국세청의 소득 금액을 떼보면 0원이에요. 왜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돈으로 주택을 샀는지를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자산군을 스위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때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산군 넘어갈 때 다른 자산군은 생각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필터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젊으신 분. 왜냐 코인 살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수수료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란 건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 4.6%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계에서 돈 어디서 났는지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본인의 시드가 얼마로 시작했었는지 이걸 거의 다 많이 까먹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번 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30억까지 벌었으니까 30억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로 입증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시작해서 30억이 됐다? 그럼 그 10억 원 어디서 나셨는데요? 그걸 소명이 안 돼요. 그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여잖아요. 언제 지원받으셨어요? 7년 전에. 그럼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 가산세 7년 치면 얼추 100% 나와요. 그러면은 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살짝 계산해서 뭐 하면은 어우 너무 높은데요. 상당히 높아요. 뭐 2-3억 이라고 해 볼게요. 3억 이라고 해 보면 2-3억 에서 가산세 또 2-3억 이 붙죠. 100%가 붙으니까. 그러면은 한 5억 원 정도를 지금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이런 게 많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지원받은 게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이 기억의 왜곡이 무섭습니다. 근데 총 4차례 동안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해서 1억 4천만 원 받은 분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억의 왜곡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가상자산 보유자산이 40억 원이니까 '내가 40억 원 벌었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몇 번 청산당하고 시드를 6억 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6억 원이 결국은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60억을 벌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사이좋게 30억 원씩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번 사람은 나지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30억 원을 증여해 줬다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세, 아주 높은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방적 절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 코인에서 뭐 부동산으로 넘어가신다.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부터 너무 많은 제재와 세금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접근해라. 안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전부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분양권 증여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요즘 증여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분양권 증여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최근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증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다.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부분이에요. 이제 이 증여 취득세 전략을 많이 짰었어요. 분양권이 말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나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분양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강의 요청 와서 강의 가면 질문이 죄다 이겁니다. 이제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권 하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내가 당첨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주택이 3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도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는 3이라는 주택수가 유지가 돼 가지고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첫 번째로. 아니 기존 거 다 팔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취득세 중과세를 내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수 판정만 딱 분양권 취득 시점. 최초 분양받은 거는 공급 계약일, 말 그대로 분양 계약의 시점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혼동을 줘요. 근데 나머지 세대 판별일이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이 잔금 치를 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주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아내가 취득을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매각을 해요. 그리고 아내의 분양권을 남편이 증여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주택이 2개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증여로 다시 취득을 하면 리셋됐네? 2주택.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얘기로 이걸 써먹었었어요. 근데 국세청은 이제 여지없죠. 말 그대로 취득세 쪽이죠. 행안부 취득세과에서 바로 이걸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방법도 안 돼요. 왜냐? 결국 증여했었을 때, 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증여 이전에 이 갖고 있었던 주택수로 계속 취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알고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 더 꺼려지는 상황이 좀 돼버렸다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많은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실제 인제 뭐 다주택자분들이 실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